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인격, 그게 계속입니다. 양인격에 대해서 간단한 이론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양인격에 해당하는 두 개의 명조를 놓고 한번 양인격의 그 특성을 견주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9번째의 내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격의 기본 구조는 일간과 월지 암장 간의 관계로서 형성되는 그런 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정관격, 평관격, 그리고 인수격,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또 그 식신격, 상관격, 특히 그 상관격이 좀 복잡했었지요. 그러한 것들을 숙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격국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실전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실전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양인격의 예시 두 명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로서 두 개의 사주가 다 건명이에요. 남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건명이나 곤명이나 표시가 없을 때는 대운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명인데 연간이 기토은간이 되니까 대운의 흐름이 역행해서 흐르게 되죠. 여기는 대운이 짤막합니다만은 역시 여기 연간에 양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순행하는 그런 대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건명이니 곤명이니 하는 표시가 없더라도 이것은 남자의 사주구나 여자의 사주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예시 1번에 보면은 기해, 계유, 경호, 무인이라고 하는 네 개의 기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모든 사주는 격을 잡고 용신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주의 격을 보니까 경금일주가 6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경금의 양인이 월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자, 묘, 유가 월지에 놓여 있을 때는 그것이 투출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양인격이에요. 근데 이 양인격에는 가장 좋은 것이 살인상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인격의 좀 이제 상중하를 가려본다면 양인이 있고 적당한 세력의 평관이 놓여 있어서 살인상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건 상격에 속해요. 그 다음에 양인격에서 양인이 있는데 그 양인을 어느 정도 제압해 줄 평관이 없고 그냥 정관 정도 약한 관이 있다면 그러한 격은 그래도 양인격으로서의 큰 문제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중격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격이라고 한다면 양인이 있는데 그 양인을 제압해 줄 평관, 다시 말해서 칠살이 없다면 그 격은 양인격 중에 하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의 경우는 여기 유라고 하는 양인이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인오라고 하는 화국이 있네요. 이 인오 화국은 평관을 대신합니다. 그러면은 요 인 중에 병화가 있고 오 중에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관이 병화라고 하는 평관이 강합니다. 이 병화와 이 유금, 그러니까 신금이 되겠죠. 이것이 병신합을 이루어서 살인상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의 어떤 세력을 보니까요, 양인 쪽이 좀 약해요. 양인 쪽이 좀 약해서 이 양인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뭐로서 나타날 수 있느냐면 이 경금의 이 사주에서 세력을 보면은요, 이러한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등령은 한 거예요. 그러나 득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세력이, 인수라고 하는 약간의 세력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주는 약간 신약하죠. 이럴 때에는 양인이 도움이 됩니다. 일주가 신약할 때는 양인이 큰 도움이 되지만 신강할 때는 불편한 그러한 양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양인에 대한 것이 좀 운에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평관과 밸런스가 맞아서 살인상정격의 진면목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인격에서 결국은 이 사주는 만일에 용신을 잡는다면 이러한 양인을 도와주는 그러한 운이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요, 그래도 여기 신금이나 이런 경금, 그 다음에 뭐 기토, 사는 우리가 금의 생궁이 되죠. 요 속에 경금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렇게 속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 사주에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면 요 무진대운이 됩니다. 이 무진대운은 양인을 생해주는, 또 진유합으로 인해서 양인의 그 기세와 평관, 칠살의 기세가 나름대로 대등하게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무진대운에 속하 있는 세운, 이것은 세운이 되는데요, 요 세운도 양인의 협조적입니다. 진유합이 돼서 힘을 실어줘서 나름대로 살과 양인이 균형을 이루게 됐고, 이 사주의 그 주인공은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리급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까지 이 무진대운
임진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살인상정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 이 무진대운의 임진년, 이때 양인이 보완됨으로 해서 살인상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묘 대운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좀 파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정화라고 하는 것은 7살의 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묘라고 하는 것이 양인격에서 가장 꺼리는 양인을 충하는 것입니다. 묘유충으로 양인을 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용신과도 같은 이 양인을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묘대운에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이 정묘대운을 넘기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인수가 생하고 양인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신약사주 중에서는 기세가 어느 정도 있는 사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유가요 또 옆에다 해수를 놔가지고 설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무조건 운에서 이 양인을 생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운에라야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담으로 아무리 명조가 좋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 값을,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이 사주는 나름대로 그 살인상정의 지혜까지 올랐었고, 결국 그 양인격에서 가장 꺼리는 충을 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을 하직하게 된 그러한 사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의 사주는 파란만장합니다. 우선 이 사주의 격을 보니까요, 갑일간인데 묘월에 태어났어요. 갑일간이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인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간목일간의 세력이 굉장히 태왕합니다. 8째 중에서 무토 하나 남고요, 전부 인수 내지는 비경겁이 태왕한 득령, 득지, 득세한 그러한 아주 태왕한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양인에, 다시 말해서 일간에 7살이 된다면은 경금이 될 것입니다. 경금. 그런데 그러한 경금 또한 이 명조에 없어요. 이 왕한 양인의 길을 갖다가 눌러줄 그러한 7살이 없기 때문에 이건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명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간의 무토, 다시 말하면 간목의 편재 성향이 되는 무토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무토는 인중의 병화에다가 약간의 뿌리를 놓아서 지탱하다가
이 진이 들어가니까 또 인묘진으로 해서 목국이 또 성립을 해요. 그러할 때 이 무토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간목일주에 이런 비견이나 겁재가 태왕하다고 하는 것은 군겁쟁제의 모습을 띄어요. 다시 말하면은 군겁쟁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견과 겁재가 혼잡을 이루어 가지고 요 연간에 있는 재를 집중 공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폐재뿐만이 아니라 이 무토가 나타내는 육친상의 문제들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도 없어요. 일찍이 이 무토가 양인과 비경겁에 의해서 이미 추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도 없고, 재도 없으니 자식도 물론 없겠지만, 처가 없어도 자식은 뭐 양자를 드린다든지 뭐 이래서 자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식이 해당하는 금이라고 하는 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명조에. 금이 들어와서 금극목을 하겠다고 덤볐다가는 오히려 금이 모두 망가져 버린다. 날이 빠져버리고 부러지고 하게 되는 거죠. 강목을 만났으니 도끼날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관이 들어와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경겁이 왕한 사주는 궁핍할 수밖에 없고 재가 성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재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비견겁이 많으면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복 형제가 월주 연주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상으로 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배다른 형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간목일주 자신이 이 양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에 대한 태도도 불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 겁재가 되는 다시 말하면 그 이복형은 그러한 간목을 얌전하게 도와주기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배다른 형으로부터 어려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골병이 든 거죠. 그 골병이 들어서 시큰끙거리면서 앓던 중에 정사대운을 만난 겁니다. 이 정사대운을 만났는데 요 정사 중에 뭐 경금이 있어서 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 묘와 을경합이 되지 않나 하지만 이 사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인과 만나서 인사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형의 작용이 되고 물론 또 여기 자묘형도 놓여 있습니다만은 인사형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결국 그 매맞은 것이 여기서 더 악화되고, 그 당시의 세운이 계묘년입니다. 이 계묘년이 되니까 양인이 또 중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묘에서 또 인묘가 되고, 또 자묘형, 묘가 양인이 겹치게 됨으로 인해서 엎어진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 계묘년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주입니다. 굉장히 비운을 겪은 사주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간목이 묘월에 났기 때문에 양인격입니다만은 이 양인을 통제해 줄 수 있는 평관이 없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태왕하다 보니까, 비경겁으로 태왕하다 보니까 여기 연간에 있는 무토가 견딜 수 없고요. 이 무토가 나타내는, 제가 나타내는 육신들의 피상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간목일주가 이러한 비경겁이 혼잡되어 있으면 이복 형제를 두기가 쉬운데, 월주에 놓여 있으니까 형이 될 수 있고, 그 형에 의해서 공교롭게도 목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몰매를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를 이제 옛날에는 뭐 지게작대기라든지 몽둥이 뭐 이런 걸로 두드려 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생이 고분고분하고 그냥 선량하다면 그러한 동생을 그렇게 무작위하게 패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의 기질이, 양인의 기질이 강해 놓으니까 그렇게 말 잘 듣는 동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몽둥이로 매맞은 것이 병이 되어서 일찍 요절하는 그러한 사주가 됐는데요. 이때 정사대운의 사가 형을 이뤘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운에서 양인이 중중해졌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예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양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의 양인격이라면, 하나는 지극히 불행하고 부정적인 그런 양인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두서너 개의 예를 들어서 양인격에 대한 명조에 대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록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